예, 기업금융론 수강생 여러분, 우리 2021년도 1학기 기업금융론 본격적으로 제 1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이제 우리가 기업의 좀 본질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시작으로 하고요. 그래서 기업이란 조직은 무엇이고 거기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죠. 하나의 기업에. 왜냐하면 거기에 임직원, 노동자도 있고, 또 그 기업의 물건을 쓰는 또 소비자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기업에 또 납품하는 납품업체도 다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고, 또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이 채권자도 있고, 그 채권자는 뭐 예를 들어 주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빌렸을 때 은행이 채권자가 되는 거고, 또는 이 앞서 얘기했듯이 채권과 채권이라고 하는 그 한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증권 형태의 그 채권을 발행했을 때는 또 그 번드 홀더, 또 그 채권을 들고 또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역시 또 중요한 이해관계자고요. 그리고 또 주주가 있고, 또 이 기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또 경영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런 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주로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이해관계자는 바로 주주, 또 주주가 선임한 또 그 기업 경영의 전권을 가진 CEO 또는 CFO 또는 그 우리말 보통 우리가 대표이사 요즘 그렇게 많이 부르죠. 이 경영자와 주주 이 두 이해관계자가 사실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둘 간에 그 서로 간의 인센티브 충돌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이 경영자가 주주들의 이해를 침해하는 그런 경영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 주주가 어떤 그 이 방책을 강구하느냐의 문제들도 다루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주주가 주인인데 왜 경영을 하지 않느냐? 주주가 이제 워낙 많아서 보통 우리가 그 소유 구조가 상당히 디스퍼스드 됐다. 굉장히 이제 분산되어 있는 소유 구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이제 대기업이면서 주식회사인 경우에 이 소유 구조가 기본적으로 그 많은 주주들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고요. 이 분산된 주주들이 다 모여서 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한 여러 의사결정을 그때그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업 경영의 전권을 가진 그 CEO 또는 대표이사를 주총에서 선임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 시스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주권이 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하죠. 근데 5천만 국민이 다 모여서 이 국가가 또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국정에 관련된 국가 경영이죠. 국가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아주 과거의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위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뭐 다 같이 이제 아주 진정한 민주주의 뭐 그런 게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 5천만 국민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고,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그 모바일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생겨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 18세기 유럽에서 이제 그때쯤 시작이 됐던 건데, 그 이후로도 전 국민이 다 모여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중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 국정을 책임지는 이 누군가를 저 주권자인 국민이 선임을 하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그래서 기업의 주주와 경영진 간의 관계를 보면은 이 국가에서 국민과 그 대통령과의 관계하고 또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고요. 그래서 또 이제 국민들이 과연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 또는 정부가 과연 이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들의 이해를 위해서 경영진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예,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감시까지도 하게 되고요. 또 이 국가 시스템에서도 그 정부나 이 대통령이 하는 행위를 소위 이제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그 입법부나 또 사법부가 또 같이 견제와 균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 주식회사 내에서도 그 CEO가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여기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와 균형의 그런 압력을 가할 수가 있는 또 이사회, 또 나아가서 전체 주주들이 모이는 주총, 이런 기구들이 또 이 경영진을 또 이 감시하고, 또 과연 우리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우리 일장에 담기게 되겠고요. 이 파이낸스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여러 가지 이제 파이낸스라고 하는 용어들은 이게 이제 금융이다라고 번역을 할 때도 있고, 우리 보통 그 정부 기획재정부 그 할 때 예전에 이제 그 저 과거 이제 재무부, 경제기획원 뭐 이런 것 이런 데가 있었었는데, 주로 그 미국의 그 이 트레저리, 미국 보통 우리가 미국 재무부라고 하죠. 거기도 거기는 이제 국고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트레저리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기존에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기획재정부,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줄여서 기재부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 재정경제부일 때 보면은 그 부처의 이름이 그 Ministry of Finance, 거기도 이제 파이낸스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낸스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국어로 좀 마땅히 이거를 좀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제 파이낸스, 파이낸셜 하면 이제 금융, 금융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 이 번역을 하고, 또 이제 뱅킹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또 그 뱅킹 하면 이제 은행업인데, 은행업이 또 결국은 이 금융에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뱅킹을 또 이제 금융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게 되고, 과연 그래서 이 파이낸스에 대해서는 금융이라고 할 때도 있고, 재무라고 할 때도 있고, 재정이라고 할 때도 있고, 이게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뭐 좀 격리,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 그 재무 업무 이렇게 하면 좀 멋있어 보이는데, 격리 업무 하면 좀 없어 보이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사실 이 그 재무 격리 업무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특히 이제 기업 측면에서 이제 파이낸스, 코퍼레 파이낸스, 기업 측면에서 이 파이낸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그 현금에 주로 이제 그 현금이 이제 어떻게 그 현금 자본을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고, 또 얼마나 이제 잘 쓸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금의 유출입에 관한 재반 업무를 우리가 이 기업 부문에서 재무라고 한다. 근데 우리 국가 부처 중에도 예전에 우리 그 재무부라고 하는 그런 부처가 있었던 걸 보면은 꼭 이 재무라고 하는 용어를 꼭 그 기업 재무에만 국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니고요. 국가 재정상의 그 재무라고 하는 것도 뭐 그것도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부처가 우리가 Ministry of Finance라고 했듯이 이 파이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낸스라고 하는 용어가 의외로 우리 국문으로 좀 그 번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그 영문이고요. 보통 이제 파이낸스 하면 이제 뭐 주로 이제 그 재무부서가, 기업의 재무부서가, 여기서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신생 기업도 있고 벤처 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이제 규모를 보자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대기업이 워낙 그 지배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고 워낙 이제 대기업 위주의 경제를 지금까지 끌어오다 보니까 뭐 지속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 중요하다, 또 벤처기업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잘 또 육성이 돼야 또 새로운 산업이 나오고, 새로운 또 그쪽에서 또 기술 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또 미국에서는 그 미국의 기존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중소기업 또는 그 신생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그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으로 등장을 하고 궁극적으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교과에서 다루는 기업은
다 기업이죠. 그러니까 신생기업도 기업이고 중소기업도 기업이고 중견기업도 기업이고 대기업도 다 기업인데 대략 여기서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업무는 이 얘기는 신생 벤처기업 또는 그 소기업 또는 뭐 소상공인 또는 뭐 저 중소기업 이쪽이 아니라 주로 암묵적으로 대기업에 국한된 얘기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나가서 투자자들로부터 앞서 얘기했듯이 직접금융시장에서 다이렉트하게 투자자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이런 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 정도 의 그런 어떤 그 신용을 가지려면은 보통은 다 대기업이죠. 그래서 그 계속 우리가 이번 교과에서 뭐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시장에서 뭐 발행시장 있고 뭐 유통시장 있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주로 이번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기업 금융에서 다루는 기업은 다양한 기업들 중에서 주로 신용도가 높은 주로 대기업이다라고 암묵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고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하여튼 재무든 경리든 뭐 다 현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업무고 좀 더 그 기업 대기업 내에서 이제 재무부처와 경리부처가 조금 좀 달리 있긴 하지만은 경리는 굉장히 이제 수시로 돈이 소규모로 들락날락하는 걸 관리하는 데가 이제 그 경리부서고 이런 경리부서들을 또 다 종합 관리하고 또 기업 전체적으로 어떤 투자 계획 등을 감안을 해서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은행에서 빌릴 것인가, 시장에 나가서 증권을 발행할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가 또 재무부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용어상으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업재무, 기업금융, 뭐 재무관리 이거 다 같은 말 코퍼레이트 파이낸스고 근데 이런 재무가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도 있고 가계도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국가의 재무는 보통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재정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학에서 조세가 있고 재정 지출이 있고 과연 그 이 정부가 어떻게 세금을 걷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뭐 이런 것들 다루는 그런 학문이 바로 또 이 재정학이라고 하는 분야고요. 요거는 이제 국가의 재무를 다루는 거죠. 기업 재무가 아니라. 또 하우스홀드 기업 가계의 재무를 다루는 분야가 보통 우리가 가계 재무 또는 가계 금융 뭐 또는 이제 소비자 금융 그렇게 또 다루고 있고 가계는 사실 또 본질이 개인이죠. 그래서 개인이 이제 그 저축을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의 문제고 내가 이제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 예적금하는 게 좋으냐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안 나는 거고 주식 채권 투자하는 게 좋으냐 위험하지만 좀 수익률이 날 수가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는 채권보다는 주식이 보다 위험하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재수 없으면 굉장히 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그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좋으냐 요게 이제 앞서도 얘기했듯이 그 투자론 또는 이제 우리 2학기 때 다루는 그 투자 재무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이 좀 더 그 이 가계의 재무 또는 개인의 재무라고 하는 거는 그 투자자의 입장이 좀 더 강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재무 관리의 이제 주요 주제는 기본적으로 현금이 들락날락하는 문제고요. 이 현금이 들락날락하는 크게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 대차 대조표 이쪽이 이제 대변이고 이쪽이 차변이죠. 이쪽 보통 우리가 그 대변이고요. 이쪽이 이제 그 차변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자본을 조달했느냐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는 거고, 이렇게 조달된 자본으로 내가 어떤 자산을 들고 있느냐가 이쪽 차변에 기록이 돼서 기업의 그 밸런스 쉿, 이 대차 대조표에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쪽 대변의 문제를 대략 한 70%를 다루고, 이쪽 차변의 문제를 한 30%를 다루게 될 텐데, 이쪽 대변 쪽은 이제 현금 조달, 단 현금이 유입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유입된 현금을 어떻게 잘 지출을 해가지고 좋은 공장 기계 설비들을 차변 쪽에 잘 갖출 것이냐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금이 들고 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 자, 현금을 이제 보통 우리가 조달한다 또는 자본 조달한다고 하는데, 자기 자본을 조달할 거냐, 타인 자본을 조달할 거냐, 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으로 조달을 할 거냐, 은행 대출을 할 거냐, 아니면 시장에 나가서 증권을 발행할 거냐, 뭐 등등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게 이쪽 대변의 문제고, 자, 차변의 문제는 어제도 앞서도 얘기했듯이 어, 이 공장 기계 설비 투자를 잘 해야 되는 거고, 어떤 투자 프로젝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의사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현금의 지출에 해당되겠는데, 그래서 설비 투자도 있고 뭐 R&D 투자도 있고 등등의 이런 실질적인 투자를 기업이 한다라고 했고요. 기업이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금융기관 중에 이제 특수한 케이스로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모아서 금융 투자를 하고, 뭐 주식형 펀드, 또 뭐 채권형 펀드, 주식 채권 투자를 하고 그 이익을 이쪽 이제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일반적인 기업은 이쪽에 뭔가 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제 무엇을 생산하느냐는 물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 생산하기 위한 공장 기계 설비들을 잘 갖추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공장 기계 설비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또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익이 나오면은 또 이쪽 자본을 대준 사람들에게 대가로 돌려주는 그런 게 바로 기업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 재무 관리가 결국은 대변의 문제와 차변의 문제 다 다루게 되는 건데, 이쪽 대변의 문제는 현금의 유입의 문제고, 차변의 문제는 현금의 지출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어떻게 자본 조달을 할 것이냐의 문제고, 앞서 우리가 자본 예산의 문제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같이 다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거의 데일리로 이 재무 활동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고, 왜냐하면 이 현금 유출입이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돈이 계속 들락날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원자재를 산다든가 부자재를 산다든가 중간재를 산다든가 이때도 돈이 나가야 되고, 또 뭐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여러 가지 또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 뭐 등등으로 수시로 또 돈이 나가기도 하고, 또 수시로 내가 물건을 팔고 또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또 활동까지도 같이 다 기업의 재무 활동에 다 우리가 포괄을 시켜서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무상의 변화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실질적인 상업 거래, 그러니까 원자재, 부자재 이런 것들을 산다거나 내가 물건을 판다거나 또는 뭐 임금을 지급한다거나 또는 협력업체에다가 뭐 대금을 지급한다거나 뭐 이런 실질적인 어떤 이 실물 활동에 따라서 이런 어떤 재무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물건 사는데 외상으로 한다거나, 또는 내가 뭐 SK 정유인데 원유가 중요한 원자재죠. 그래서 중동에 가가지고 두바이에 가서 뭐 선도 거래를 한다거나, 또는 증권을 뭐 발행한다거나, 뭐 은행에서 차입한다거나, 또는 발행된 증권을 다시 되살아드린다거나 등등 뭐 이런 활동에 의해서 또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영업 활동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다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크게 구분을 해서 어떤 것들은 좀 영업 활동이고 어떤 것들은 또 투자에,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관련된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떤 재무 활동에 관련된 것이냐 하는 것들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정산하는 시기는 뭐 기업마다 다르고,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12월 결산 법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90% 이 정도 차지하는 건 아니고 12월 결산 보면 한 60% 정도 되고, 기타 뭐 3월 결산, 6월 결산, 9월 결산 뭐 이런 기업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 결산을 해서 결국 또 이익이 남게 되고,
자, 이익은 결국 누구의 몫으로? 주인의 몫이죠. 이 기업의 주인은 주주, 기업인 그 주인 거니까 주인들에게 소위 이제 그 배당의 형태로 나눠주게 되는데 이익이 남는다고 해서 전액 다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다 배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이익의 일부를 소위 이제 사내 유보시켜서 기업에서 또 그 자본을 지속적으로 또 활용을 할 것이냐? 이 보통 우리가 이 사내 유보죠. 사내 유보를 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캐시로 쌓게 되겠지만은 그 캐시를 갖고 결국 또 이제 그 필요에 따른 여러 가지 공장기계 설비 등의 그런 투자 활동들을 또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금 배분을 그 어느 정도를 사내 유보하고 어느 정도를 디비던드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소위 페이아웃 분배할 것이냐 또 이런 문제도 또 역시 또 기업 재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재무관리자를 보통 이제 우리가 CFO라고 하는데, 뭐 CFO가 곧 CEO예요. 그래서 요즘 뭐, C 무슨 O 해가지고, Chief 어쩌고저쩌고 오피서 해서, 뭐, 뭐 굉장히 많죠. 뭐, 이 가운데다가, 그, Chief Financial Officer 하면 CFO고, Chief, Executive Officer 하면은 그 CEO고, 또, 이거 외에도, 또 그 C 어쩌고 저쩌고 오피서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임원들의 명칭을 뭐 이런 식으로 짓고 있는데 보통 이제 대표이사 하면은 대표 경영진 이게 이제 CEO고 보통 우리가 대표이사죠. 그 CFO가 그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따로 있던지 없던지 간에 그렇다고 해서 CEO가 어떤 그 기업의 재무 활동에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 결국 기업의 가장 최고의 의사 결정권자는 경영진이고 경영진 중에서 이제 대표 경영진이 그 대표이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CFO와 CEO를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뭐 대표이사라고 보시면은 되겠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재무부서와 경리부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었죠. 경리부서는 좀 자잘하게 돈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이거 다루는 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감이 좀 시시해 보이고 재무하면 조금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여러 경리부서들을 또 통합 관리하는 데가 또 재무부서고 재무부서가 여러 가지 어떤 투자 의사 결정 또는 어떤 자본 조달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또 재무부서가 CFO 또는 CEO와 함께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기업 재무관리에서의 크게 두 가지 문제는 자본 조달의 문제와 이 자본 예산의 문제고요. 결국 이제 자본 예산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대차 대조표상의 차변 이 차변 과연 이제 이 좋은 자산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장기계 설비 등 이런 그 장기 투자, 이건 공장기계 설비는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년, 2년, 3년, 길게는 뭐 10년씩 걸리는 그런 공장 설비 투자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과연 이런 장기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 이런 기본적인 의사결정이 바로 이 캐피탈 버지팅, 자본 예산의 의사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기타 나아가서 이제 이런 공장기계 설비 등을 통해서는 유형 자산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 R&D 투자를 하게 되면 기술이라고 하는 무형 자산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R&D는 상당히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당히 많은 자본 지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고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그 R&D에 투입하는 그런 액수는 상당히 그 천문학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또 바이오 기업들이 있고 여기서 그냥 굉장히 많이 자본 조달을 해서 뭐 주식도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은행 대출도 하고 해가지고 뭐 수조 원씩 뭐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코로나 백신 뭐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 R&D가 사실 성공하면은 큰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 실패하면은 굉장히 그때가 들어간 돈들을 다 회수가 안 되는 이런 상당히 또 그 리스키한 그 투자죠. 이쪽도 투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게 유형 투자고 이게 무형 투자인데 결국 이런 그 상당히 리스키한 그런 투자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캐피탈 버지팅 자본 예산의 문제가 되겠고 기본적으로 노차 얘기했듯이 자산 쪽 대차 대조표에서 어느 쪽 자산 쪽 왼쪽이죠. 왼쪽 그 차변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또 하나는 자본 조달의 문제는 자본을 조달해서 내 자본 구조, 이 캐피탈 스트럭처가 자기 자본이 몇 프로고 타인 자본이 몇 프로고 타인 자본 내에서도 몇 프로가 은행 대출이고 몇 프로가 채권 발행했고 몇 프로가 CP 발행했고 몇 프로가 내가 물건 납품받고 아직 돈을 안 갚은 그 소위 이제 매입 채무고 뭐 이런 것들 요게 이제 자본 구조 캐피탈 스트럭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 구조는 그 대변의 문제고요. 대변의 문제고 그래서 그 캐피탈 스트럭처는 곧 앞서 얘기했던 자본 조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5년에서 10년씩 걸리는 그 투자를 하려면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장기 투자 자본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부채를 쓸 것이냐 주식이라는 자기자본증권을 만기가 없는 자기자본증권을 발행을 할 것이냐 뭐 발행한다고 다 조달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1조 원어치 발행하고 싶었는데 시장에서 소화가 안 돼서 5천억밖에 조달이 안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과연 우리가 이번에 한 5조가 들어가는 어떤 100층짜리 빌딩을 지어야 되는데 뭐 현대차 이런 데죠. 자, 이거를 그 자본을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3조 원 발행하고 채권으로 2조 원 발행할 것이냐 아니면 주식으로 5조 원 다 발행할 것이냐 아니면 주식으로 1조 원 발행하고 은행에서 4조 원을 빌릴 것이냐 뭐 등등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이제 부채를 이제 쓸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우리는 앞서 지금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어떤 대기업도 부채가 제로다 이런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부채 제로다 우리는 이제 가계 재무에서는 최대한 빚지지 않고 사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적당한 부채를 잘 사용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기업 경영상의 소위 이제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하는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게 바로 타인 자본 부채를 쓰는 건데 그래서 기업 그 경영에 있어서도 부채를 제로로 유지하는 게 결코 항상 좋은 선택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보통 이제 그 이 워킹 캐피탈 매니지먼트랑 운전 자본 관리인데 요건 이제 수시로 좀 그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전 자본 하면은 유동 자산하고 유동 부채는 내가 빨리 갚아야 되는 거고 유동 자산 내가 빨리 현금화 할 수가 있는 그런 그 이 자산들이 되겠는데 요 두 가지가 유동 부채하고 유동 자산이 바로 이제 워킹 캐피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유동 부채는 예를 들어 10억 원 빨리 갚아야 되는 거 1년 내로 갚아야 되는 거는 10억 원인데 내가 유동 자산 빨리 1년 내로 내가 유동할 수 있는 그 유동 자산은 1억 원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 공장 기계 설비 이런 건 굉장히 유동성이 떨어지고 유동하기 어려운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 자산이 아닌 고정 자산 또는 비유동 자산이고요. 내가 10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공장 팔아가지고 10억 원 마련하려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공장이 잘 안 팔리니까. 부동산 팔아가지고 10억 원 빨리 마련해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은 중요하지만 고정 자산 또는 유형 자산이고 빨리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그 이 단기 채무 또는 그 유동 부채에 대해서는 내가 적당히 그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유동 자산,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을 포함한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을 포함한 빨리 뭐 예금 적금 다 이런 것들이죠. 은행도 그 기업도 예금 적금을 하니까 자 이런 자산들을 적절히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괴리가 되지 않게끔 근데 유동부채는 얼마 안 되는데 유동자산이 굉장히 많다. 유동자산이 굉장히 많은 것도 문제인 게 문제는 유동자산은 수익률이 안 나와요.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에 준하는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그런 금융상품들 이어서 뭐 끼케야 예금 정도 되는 거고 최근에 예금 금리 이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은행 가봤자 0.9%뭐 이렇죠. 1년 연율로. 그래서 그 수익률이 그냥 유동자산이 너무 많은 것도 또 이 문제고 그러니까 유동부채는 얼마 안 되는데 유동자산 많이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전체 자산 비중 중에서 유동자산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 이것도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유동자산을 제로로 유지한다는 내가 지갑 속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지갑 속에 캐시를 하나도 안 넣고 다닌다. 이런 얘기인데 별로 또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유동성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 또 그 이 워킹 캐피탈 운전 자본 관리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금융론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가
대변 쪽의 문제냐 차변 쪽의 문제냐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변 쪽의 자본 구조 또는 자본 조달의 문제냐 또는 차변 쪽의 그 어떤 자산의 구성 또는 자산 운용의 문제냐, 이 둘 중에 어느 쪽이냐를 반드시 생각을 하고 다뤄줘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증권을 발행한다든가 뭐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업 입장에서 자본 조달 대변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내가 어떤 큰 돈이 들어가는 어떤 용광로 뭐 제철 기업인가 보죠. 용광로를 내가 과연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건설을 해가지고 나의 자산을 갖고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이제 차변의 문제고 결국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 캐피탈 버지팅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대차대조표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장 3장에서 우리가 좀 그 기본적인 내용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어찌됐든 하여튼 그 대변 쪽의 문제냐 차변 쪽의 문제냐. 그래서 대변 보통 우리가 자기 자본과 부채죠. 대변은. 차변은 자산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자산은 부채와 자기 자본의 합과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습니다. 대변과 차변이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차 대조표가 되겠고, 대차 대조표 회계장부를 잘 작성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제 주로 그 회계 또는 그 회계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자, 기업 재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가 대변 쪽의 문제냐 차변 쪽의 문제냐를 항상 생각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업 조직의 형태는 가장 이제 원시적인 형태가 그냥 개인 회사고, 이런 게 이제 소위 개인 사업자. 요즘 이 코로나 위기 때 많이 뭐 피해를 봤다고 하고, 또 이쪽에 이제 재난지원금 많이 주려고 하는 소위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데가 이제 그 개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구멍가게, 극단적으로는 구멍가게. 근데 지금 뭐 구멍가게란 말도 1980년대 90년대 있었던 말이지, 지금은 이제 구멍가게 개념이 없죠. 지금 적어도 웬만한 그 개인 사업자가 적어도 편의점 정도의 규모는 갖추고 다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멍가게라는 이 용어가 그렇게 적당한 용어는 아니겠는데, 하여튼 개인 회사는 이제 가장 혼자 돈 내 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경영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뭐 돈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하는 거고,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돈 많이 내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 한 2, 3억 정도 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편의점 글쎄 더 드나요? 하는 거고, 내가 한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을 한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또 다 개인 회사가 되겠고, 물론 이제 법제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소상공인 또는 그런 그 자영업자가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법인은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런 어떤 주식회사 뭐 이런 형태일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그 개인 사업자의 이 자영업자 또는 그 소상공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데, 보통 그 큰 레스토랑을 한다 그러면은 그 개인이 사업하지만은 법인의 형태로 설립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뭐 편의점 정도 하는데 보통 이제 개인 사업자 등록해서 하지, 굳이 뭐 그 개인이 법인을 또 내가지고 하는 그런 케이스는 없겠고요. 자, 하여튼 뭐 개인 회사, 그런 게 개인 회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법인의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말은 이제 동업기업이라고 하고, 그 영어는 이제 파트너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회사의 형태를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상법 같은 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학생들은 경제학과 학생이 경영학과 가서 부전공하고, 경영학과 학생이 경제학과 가서 부전공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법대 가서 부전공하거나 복수전공하는 게 좋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졸업해서 실무를 하게 되면은 항상 법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고, 기본적인 법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능력이나 또 인적 자본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드리는데, 부전공 복수전공 하는 건 좋은데 경영 경제 비슷한 것끼리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경제학과 학생도 그렇고 경영학과 학생도 그렇고 웬만하면은 법대 가서 민법, 상법, 기본적인 그 경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 중에서는 민법과 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민법에 보면은 물권이란 무엇이냐, 채권이란 무엇이냐 이게 민법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민법에 친족이란 무엇이냐, 가족이란 무엇이냐 이런 게 다 민법에 있는 거지만 거기에 이 경제 문제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바로 민법과 상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 상법의 회사편을 보면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합자, 조합 등등의 여러 가지 이 법인의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그 동업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조합, 한명회사, 합자회사 여기 이제 국한되는 얘기가 되겠는데 보통은 주식회사보다는 좀 규모가 좀 작은 편인데 꼭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식회사는 그 대기업 주식회사다 그러면은 그 주주가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뭐 해외 상장하고 또 해외 투자자들 막 들어오고 하면은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주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바로 대기업 그 주식회사가 되겠는데 이 동업기업은 주인이 뭐 예를 들자면은 4명, 5명 이런 거고 이 4명과 5명이 다 파트너예요, 파트너. 그 파트너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해서 동업기업을 설립을 했고 요거를 이제 그 주식회사가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좀 규제들이 들어오고 또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또 수십만 명의 주주로 또 이 소위 이제 기업 공개 IPO까지 이제 해야 되고 뭐 이런 계획을 갖지 않거나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들은 뭐 영원히 이제 파트너십 회사로 이제 쭉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가장 큰 식품 회사 또는 농축산물 회사 중에 카길이라고 있어요. 카길이라는 회사를 보면은 여전히 주식회사가 아니고 엄청나게 규모가 큰 전 세계의 농축산물의 생산의 40%를 카길이 담당하고 있고 전 세계 농축산물의 유통의 80%를 카길이 차지하고 있고 카길은 인공위성도 있어가지고 지구를 떠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작황을 감시해 가면서 자기네 비즈니스를 하는 그럴 정도의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여전히 주식회사가 아니란 말이죠. 규모도 엄청나게 크지만 여전히 그냥 너댓 명 정도의 그런 폐쇄적인 그 파트너십 회사가 되겠는데 보통 이제 이게 바로 동업기업이고요. 한명회사가 있고 합자회사가 있고 뭐 이제 조합에 이제 한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다 비슷비슷한 건데 여기에 이제 제너럴 파트너가 있고 리미티드 파트너가 있는데 한명회사는 이제 무한 책임 사원이 있고 유한 책임 사원이 있는데 그 리미티드 파트너십이죠. 이것이 이제 유한 책임 이제 나중에 주식회사도 다 주주도 다 유한 책임 주주인데 그러니까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를 갖는데 유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주주가 내가 10,000원, 삼성전자 주식이 40,000원일 때 한 주를 사가지고 내가 1주를 차지하는 주인이 되는 건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망했을 때 나의 책임은 어디까지? 40,000원짜리 주식 날리면 끝입니다. 물론 40,000원짜리 주식 날리는 것도 굉장히 뼈아픈 일이지만은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40,000원에 해당하는 지분도 날리고 주식도 날리고 거기다 네 사재까지 털어서 삼성전자가 아직 변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채무들을 니네가 변제를 해야 된다. 이건 이제 무한 책임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네가 갖고 있는 지분증권까지만 너의 책임이 한정된다. 이게 바로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바로 유한 책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크게 16세기에 처음 생겨나가지고 크게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유한 책임 때문에 그냥 소액으로 투자하는 국민들도 안심하고 들어와서 기업 경영에 같이 참여를 어떤 자본 참여를 이 캐피탈 파티스페이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국민들로부터 이제 소액이지만 모으면은 굉장히 대량의 대자본이 결집이 이게 이제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처음 이게 생겨났었는데 그 네덜란드에 처음 생겼던 주식회사 이름이 바로 동인도 회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동인도 회사 하면은 우리 영국의 동인도 회사 많이 생각을 하는데 최초의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생겨났던 것이고 그 당시에 주식회사 제도라는 게 처음 생겨나면서 일반 국민들도 내 돈 1, 2만 원 갖고도 내가 기업에다가 주인으로서 참여를 할 수가 있다. 물론
그 1, 2만 원 갖고 참여를 해봤자 주총 가봤자 발언권도 별로 없겠지만은 어찌됐든 내가 주인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최악의 경우 주식 날리면 끝이지 그거 이상으로 나의 사재까지 다 털어서 넣어야 되는 이거는 아니라는 유한 책임. 이것 때문에 너도 나도 네덜란드 일반 국민들조차도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 투자를 하게 됐던 거고 그걸 통해서 대자본이 결집이 되고 대자본이 결집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꽤 큰 배를 만들어서 그걸 타고 유럽과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막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이런 일이 가능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 네덜란드가 영국과 스페인이 세계 최강국이기 이전에 한때 16세기 때 잠깐 네덜란드가 세계 또 최강국에 우리 축구에서 맨날 얘기하는 그 오렌지 군단 그 네덜란드가 그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점한 적이 있었고 그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과 주식회사 제도가 네덜란드에서 처음 16세기에 생겨났다 라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한 명에서 합자회사가 있는데 이거 뭐 큰 차이는 없고요. 보통 이건 우리가 인적회사, 주식회사는 물적회사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이 한 명에서는 전부 다 제너럴 파트너,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합자 조합 또는 합자 회사는 유한 책임 사원은 그냥 투자자고 무한 책임 사원이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하게 되고 무한 책임 사원은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이 한 명의 부도가 났을 때 자기의 지분 증서도 날리고 더해서 자기 사재까지 털어서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는 자가 바로 무한책임 사원이 되겠습니다. 조합에서는 무한책임 조합원, 유한책임 사원, 유한책임 조합원. 자, 주주는 기본적으로 유한책임 주주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 1주차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이후 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주차 고생 많았습니다.